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쵸? 아마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 성적 발표가 날 것 같은데요. 이 목표하신 바들 잘 이루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루신 분들은 이 강의 안 보실 텐데요. 또 1월에 있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힘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녹화일 기준으로 해서 어제 수능을 봤어요. 어제 수능을 봐서 수능에서 또 저희랑 친한 또 이 최고 가격제 문제가 나와서 저도 반가워서 같이 뽑아봤습니다. 44번 문제인데요.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라고 해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그럼 여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균형 가격입니다. 그렇죠? 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뭘 한다?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 라고 해요. 흔히 착각하시는 게 최고 가격, 높은 가격, 가격 상한 같은 말입니다.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해서 이거보다 높이 설정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최저가격이 균형보다 높이 설정해야 되고 최고는 낮게 설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 가격제다 혹은 가격 상한제다 라고 하는 게 뭐죠?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설정해야 이 가격 이상은 거래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과 가격이 1,000원이야. 100개 거래가 됐어. 1,000원일 때. 근데 정부가 사과의 최고 가격을, 가격 상한을 800원으로 책정했어.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전보다 뭐죠? 공급 곡선. 가격이 싸졌으니까 전에는 1,000원일 때는 생산자들이 시장에 100개를 내놨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800원이니까 전보다 적게 내놓겠지. 반면에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은 1,000원일 때는 100개를 소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100개보다 더 많이 소비하지. 그러니까 수요량은 요렇게 늘어났는데 뭐죠? 공급량은 요거밖에 안 돼. 이거 뭐죠? 초과 공급입니다. 요만큼 초과 공급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이런 거죠. 원래 균형 가격일 때, 1,000원일 때는 소비자营业가 얼만큼 돼요? 이만큼 돼요. 생산자营业는 얼만큼 돼요? 이만큼 돼요. 자, 우리 예전에 제가 소비자营业와 생산자营业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새롭게 매경 테스트로 유입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비자营业가 뭐냐 하면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얻어가는 이득의 합이에요. 무슨 말이다? 수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1,000원보다 나는 사과 너무너무 좋아해요. 3,000원에도 살 거예요. 2,000원에도 살 거예요. 1,800원에도 살 거예요. 1,200원에도 살 거예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게도 시장은 뭐예요? 가격이 얼마야? 1,000원으로 정해줬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이 가격 이상의 용이만큼 만족도는 뭐죠?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지. 그에 반해서 생산자 잉여는 뭐지? 그럼 요 공급곡선 위에 있는 균형과 공급곡선 위에 있는 부분들을 생산자 잉여라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사과를 우리는 사과가 잘 나는 지역이야. 개당 500원만 받아도 돼요. 600원만 받아도 돼요. 700원만 받아도 돼요. 하는데 뭐죠? 시장에선 고맙게도 1,000원까지 줘. 그럼 이 윗부분은 뭐가 돼요?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는 시장 균형 가격이 1,000원,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100원이면 시장에서 이 거래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는 소비자 잉여 이만큼, 생산자 잉여 이만큼 해서 이걸 사회후생이라고 해요. 사과 시장에서 1,000원으로 100개의 사과가 거래되면서 경제주체들이 가져가는 이득입니다. 그걸 사회후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뭐죠? 가격을 800원으로 규제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거래는 여기서 뚝 끊겨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만큼 많아도 사과에 시장에 나와 있는 사과가 뭐야?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거래는 어떻게 돼? 여기서 끊긴다고. 초과 공급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래는 소비자 잉여가 이 큰 삼각형만큼이었는데 요 빨간색 선과 그러니까 요 거래가 단절된 만큼, 요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사회후생은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요 사다리꼴만큼 생겨요. 생산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요 삼각형만큼으로 줄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선택지들 한번 봅시다. 자, 1번.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사회후생 감소해요. 그죠? 가격 규제하면 시장에서의 규제가 생기면 사회후생 무조건 감소한다. 왜?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죠? 최저 가격일 때도, 최저 가격제를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산자에게가 증가한다. 생산자에게 원래 얼만큼이었어요? 이만큼이었어요. 1,000원까지 받을 때. 지금 어떻게 돼? 800원밖에 못 받아. 어떻게 돼요? 이 사다리꼴만큼 뭐죠? 날아가 버리지. 생산자에게는 반드시 감소한다. 재화의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쵸? 원래는 100개 거래하는데 뭐지? 이제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싸져서 생산자들이 물건을 적게 내놓으니까 물건이 적어서 거래를 적게 할 수밖에 없어. 이만큼 줄어들어.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3번이 뭐죠? 답이 됩니다. 4번. 초과 공급 상태가 나타난다. 뭐라고요? 가격이 너무 싸져서 먹고 싶은 사람이 많아. 시장에 내놓는 사람보다 뭐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초과 공급은 언제 나타날까요? 최저 가격제일 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가격 및 거래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죠? 균형 가격이 있는데 최고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높게 책정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쓸데없는 정책을 할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물었잖아. 뭐죠?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뭐죠? 가격 상한을 책정했을 때 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격 규제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번 매경 테스트에서는 그냥 심플한 형태로 말 문제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앞에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지만 이번에 수능에서도 가격 규제 정책은 나왔어요. 그쵸? 가격 규제 정책은 수능, 매경 테스트, 공무원 시험, 채용 시험 다 나오는 단골 소재니까 꼭 요 그래프들은 본인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고 습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벼르고 별로 씁니다. 채권 가격에 대한 문제들인데 금융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 뽑은 문제들은 좀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구조 자체는 좀 심플한데 실제로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자율과 채권과의 관계인데요. 최근에 뭐죠? 이자율과 채권과의 관계는 이렇게 지식을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죠? 이자율이 연준이, 한국은행이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 알아. 금리를 되게 높인다는 것이 실물 경제에 또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네라는 것들은 다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특히 금리에 제일 민감한 게 채권이라는데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권이라는 게 뭐지? 라고 하는데 뭐 인터넷에 구글링 하시면 채권 사진 딱 나올 거예요. 보통 채권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 대부분 구글링 해보시면 옛날 사진이에요. 왜? 요즘은 여러분 집문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집문서 다 인터넷 등기로 하잖아. 채권도 뭐죠? 증권예탁원에서 다 전산으로 거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없는데 현물 채권들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채권이 있으면 자, 1,000만 원 요거 이제 액면가라고 해요. 만기일에 상환해야 되는, 기업이 상환해야 되는 돈. 그 다음에 10%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표면이자율이라고 해요. 요거를 표면이자율. 그리고 뭐죠? 예를 들면 2024년 12월 31일 요게 뭐예요? 요게 만기일. 자, 채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채권이라는 게 뭐지?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증서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얼마 갚겠다 있어야 되겠지. 언제 갚겠다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닌 이상,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닌 이상 뭐죠? 공짜로 빌려주진 않겠지. 이자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괜히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우리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년에 1월 1일에 발행했고 내년 말에 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1년 뒤에 얼마를 받아? 1,000만 원을 받아.
또 뭐죠? 1년 뒤에 얼마를 받아? 약속했잖아. 10% 이자 주는 걸로. 뭐죠?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자, 요게 1년 뒤에 내가 받을 돈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죠? 원래는 우리 이렇게 해요. 요거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할인율.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금융거래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이자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연 10%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100만 원은 어떻게 돼? 1년 뒤에 110만 원하고 같은 거야. 이 말은 뭐죠? 100만 원 곱하기 뭐지? 1 플러스 0.1 한 게 미래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미래의 110만 원은 뭐죠? 지금의 얼마 하고 같아? 100만 원 하고 같아. 이건 어떻게 구해? 110만 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1에 분의 1 하면 요걸 할인율이라고 해요. 이자율, 수익률, 미래 가치의 반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현재 가치가 나와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1년 뒤에 1000만 원, 1년 뒤에 100만 원입니다. 지금의 100만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1100만 원을 받는 건데 지금 1년 뒤에 1100만 원을 받는 건데 1년 뒤에 1100만 원하고 지금의 1100만 원하고는 다르잖아. 그쵸? 그럼 어떨 거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10%야. 그럼 어떻게 되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만 원에서 나누고 1년 뒤에 뭐지? 100만 원.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가 나올 거야. 이거 값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나와요. 1000만 원이 나와요. 자, 왜? 분모 똑같잖아. 1.1분의 분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00만 원. 1100만 원 1.1로 나누면 뭐죠? 당연히 1000만 원이 나오지.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자, 이 채권을 사면 1000만 원짜리 이 채권을 1000만 원 주고 사면 1년 뒤에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수익이 얼마예요? 10%. 지금 이자율이 얼마야? 10%래. 지금 은행의 예금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해놓으면 1년 뒤에 얼마가 돼? 100만 원. 이 이자가 붙어. 1100만 원. 가격이 같아져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시중금리가 어떻게 돼요? 시중금리가 10%가 더 올랐어. 10%포인트가. 그래서 20%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달라져.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모르긴 해도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도 우리 뭐지? 1.1분의 1100은 1000만 원이었어. 그쵸? 근데 1.2분의 1100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아니야. 그거보다 약할 거야. 900 얼마가 될 거야. 그쵸?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하지. 자, 은행에 1000만 원 예금해두면 얼마가 돼요? 200만 원 준대. 근데 이 채권 사면 1000만 원 주고 채권 사면 얼마가 돼요? 1년 뒤에 100만 원 준대. 그럼 이 채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얼마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수익률이 20% 나올 때까지. 오케이. 자, 반대로. 이자율이, 그럼 지금 표면 이자율은 10%인데 시중금리가 5%야. 0.5가 돼. 그럼 어떻게 되죠? 1.05분의 뭐지? 1100은 얼마예요? 1000보다 클 거예요. 1000 올라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자, 은행에 예금하면 1000만 원 예금하면 얼마야? 50만 원 이자를 준대. 근데 이 채권을 사면 1년 뒤에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된대.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은 뭐죠? 1000만 원보다 비싸게 팔리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채권 가격을 결정해 주는 거는, 자, 보세요. 채권은 미래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금융 자산이에요. 금융 증서예요. 그러면 미래의 돈은 채권은 정해져 있어. 상한가, 액면가가. 그리고 표면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액이 정해져 있어. 그럼 채권 가격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건 뭐야? 그것을 할인해 주는 것, 현재 가치로 만들어 주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1 플러스 R이라고. 1 플러스 R. 이자율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여요.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전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럼 분모가 작아졌잖아.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커지지. 그래서 채권 가격은 지금같이 연준이 한국은행이 뭐죠? 금리 잡겠다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높여요. 그럼 어떻게 되지? 채권 가격은 하락하죠. 근데 뭐죠? 코로나 터졌어요. 금융위기가 왔어요. 경기 침체될 것 같아서 연준이 하느니 금리를 낮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더라. 표면 이자율은 아니고, 표면 이자율은 뭐예요? 시중의 이자율이 아니고 단순히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우리는 채권 만기일 혹은 이자 지급일에 액면가 대해서 얼마의 이자를 줄게요 라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이런 거죠. 채권 가격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년 뒤에 값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분의 1로 계산해. 그쵸? 근데 2년 뒤는 어떻게 되죠? 복리로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년 뒤에 예금은 얼마가 돼요? 110원. 2년 뒤에 예금은 얼마가 되지? 120원이 되나요? 아니지. 121원이 되지. 여기에 어떻게 되죠? 다시 1.1이 곱해지죠. 자, 그럼 할인도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이자율과 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자, 1번. 표면 이자율이 증가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얘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 상승한다. 맞죠? 그쵸? 자, 앞에서 봤잖아. 우리 이렇게 채권 가격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지. 상한가, 액면가액에다가 1 플러스 R에서. 그 다음에 뭐죠? 표면 이자율. 해서 1 플러스 R에서. 얘 값이 커지니까 커지겠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1000만원 줘. 1년 뒤가 만기야. 채권인데, 얘는 10%야. 그죠? 근데 다른 애는 20%래. 어떤 채권이 더 비쌀까요? 액면가가, 표면 이자율이 비싼 게 비싸겠지.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 얘는 10%인 애는 1000만원을 할인해주고, 또 상한액의 10%인 100만원을 할인해주고. 그런데 표면 이자율이 20%야? 그러면 액면가는 똑같이 1000만원이겠지만 20%인 애는 얘가 200만원에서 할인해주니까 더 높아지겠지. 자, 두 번째. 시장 이자율이 증가하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거 계속 설명했죠. 얘가 뭐예요? 증가하면. R이 증가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얘는 줄어든다. R들이 다 증가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좀 재미있는 개념인데, 직관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S땡땡 전자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똑같이 1000만원 준대. 1년에 10% 이자 준대. 라는 회사와 제가 발행한 채권. 사실은 상법에 따르면 전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수 없지만, 한다고 칩시다. 물론 저를 되게 신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 말고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발행한 채권은 똑같이 이렇게 줘도 이 가격에 하지 않아. 자, 요 할인율, R이라는 거, 시장 이자율만 적용되어 라는 거는 굉장히 건실한 기관 혹은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요게 이자율만 붙는데, 여기 플러스 지금 간당간당해. 위험한 회사야 라고 하면 채권 가격은 건 1000만원을 상한해준다 하더라도 똑같이 지금은 그것보단 더 적게 저평가될 거예요. 여기 아래다가 아래 뭐가 들어가느냐? 시중 이자율 뿐만 아니라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들어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원래는 국고채는 이 시중 이자율만 들어가겠지만, 민간 사채들은 거기에 그 기업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위험들까지 더 추가로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높아졌어. 그럼 요 R이 할인율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분모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상승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말이 어려운데 이게 좀 틀린 말이에요. 자,
표면 이자율이 높아요.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지? 요게 높은 거잖아. 그럼 뭐지? 요 상한액 말고 뭐지? 이자 지급액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모가 1.1에서 1.2가 됐는데 분자가 100만일 때랑 200만일 때랑 어떤 게 변화폭이 더 적어요? 200만일 때가 적지. 분자가 더 크면 분모가 똑같이 변하더라도 그 값이 적게 변하죠. 그쵸? 그래서 뭐죠?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 폭은 줄어요. 줄어요. 여기 어려운 개념인데 요거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요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 요거 한번 꼭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나온 거고,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매경 테스트에서는 평소에는 요 정도보다는 조금 쉽게 될 거예요, 채권은. 자, 그렇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만기가 긴 채권이 짧은 채권보다 뭐죠? 변동성이 크다. 맞죠? 만기가 길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 플러스 R에서 R이 바뀌는 거랑 1 플러스 R의 제곱, R의 3승에서 R이 바뀌는 거랑 어떤 게 더 크게 변하겠어요? R의 3승, 4승이 더 크게 변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다. 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제가 매경 테스트에서 이번 회차에서 뽑았던 문제는 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영도 마찬가지고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한 줄 한 줄이 되게 까다로운 선택지였어요. 사실은 제가 지식이지만 더 높이 평가해 주고 싶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요거는 매경 테스트 다음에 지식 문제는 좀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요런 형태라면, 요런 소재라면. 근데 그쵸, 꼭 제가 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반드시 할 것도 아닌데 확답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그래요. 근데 요 부분들에 대한 소재들을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가격 평가 혹은 채권 부분은 두루두루 알아두시면 다른 다양한 시험이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논술을 하시거나 면접을 하실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개념이라서 좀 더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이제 요 강의 보고 날씨는 더 추워질 것 같아요. 춥지만 매경 테스트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 아직 1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1월 첫째 주 매경 테스트가 남았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남은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내년 새해는 여러분 원하시는 성적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